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금요일 삼형제 조합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그래프니 반클리프니 이런 거 뭐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거 많이 나갔고 그런 저는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욕심 안 나는데 천수삼? 이건 뭐예요? 난 천수삼이라는 건 난 그건 좀 욕심 나는 것 같아. 내가 좀 기가 좀 허해서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아주 굉장히 비싼 그 삼 그렇겠지. 종류로 예, 알려져 있는데 먹어보진 않았어요. 통제만 먹는 데니까 그렇고 뭐. 근데 정작 몰라요. 거기서도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요? 그 가루를 천수삼? 냈다는 거. 몰라 뭔데 거기보다 천수삼이 뭐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인삼인데 네. 그 중에 인삼은 그 보통 이제 6년근을 책으로 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인삼일수록 네. 약효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인삼이니까. 말 그대로 인삼이에요. 사람 인자가 들어간 인삼. 그래서 가장 모양이 좋은 거를 고르고 그리고 그 삼에 예. 그 흠집이 없어야 돼. 깨끗하게 자랐어야 돼. 뭐 이렇게 어디 긁히거나 그런 흠 없이 정말 모양이 가장 잘 나온 거 좋아 보이는 걸 골라서 그거를 천삼으로 이렇게 따로 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천수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걸 골랐다는 얘기겠죠. 그 비싼 건가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렇게. 비싸겠죠. KTNG에서 하는 그 인삼 브랜드가 있잖아요. 홍삼 브랜드. 예. 그- 정관정, 정관장. 선물로 많이 하는 거.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래? 사진 못했어. 구경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이 한번 코에 먹고 싶네. 들어간 것만 사왔는데 사 먹었는데 그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리 또 다음에 한번 우리 셋이서 한번 돈 모아서 사서 3등분해서 한번 나눠 먹어볼까요? 쌈나요. 제가 형님들께 양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능력 되는 대로 그냥 사서 먹기로 해요. 그거 말고도 또 어제 하여튼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나 그거 보고 좀 웃었어. 그런데 오늘 이거부터 좀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권성동 의원 요즘 하여튼 계속 통일교에서 뭐 이제 받았다 해서 문제가 많은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먼저 어제 JTBC에서 보도한 거 있거든요. 권선동 의원 그 비서 보좌관하고 택배 기사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어요. 이거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이거부터.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 전화번호 착각한 거야, 지금. 잘못 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최근 기록에서 누른다는 게 그 위나 바로 밑에 있는 걸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저 그 권성동 의원 보좌관이 저게 윤영호 그 통일교 본부장한테 뭔가 은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가 아니고 다른 전화로 걸었대. 그러니까 이 전화를 보고 여기서 전화번호 요거네 하고서 여기서 다시 찍은 거야. 입력을 잘못. 근데 그게 하필이면 택배 기사로 들어간 거죠. 잘못 찍었구나. 그러니까 그날 통화가 그렇지. 있었던 내용 중에 다른 번호로 잘못 찍은.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헷갈렸겠죠. 아래 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뭐. 요게 위에 걸 이날 그 찍든지. 타임라인을 좀 봐야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어. 일단 7월 22일 날이거든요. 지난달 오전 10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이분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날 처음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오후 1시에 그래서 권성동 의원 비서가 연관이 돼 있다고 아마 생각하니까 뭔가 하여튼 윤영호 그 본부장 측근하고 통화를 했어. 이때는 딱 30초만 했답니다. 그리고 끊고서는 하필이면 오후 4시에 택배가 왔는데 권성동 의원한테
이 권의원 비서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지, 택배 기사가. 그랬더니 그럼 그 물건 경비실에 맡겨달라. 그 전화번호가 이제 저장이 된 거야, 기록이 된 거야. 그런 저녁 8시쯤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 비서가 윤영호 본부장 측근한테 전화한다는 게 이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 내용이 아까 전화에 들은 것처럼 그 다음으로 넘겨봐 주세요. 이거지. 조사받고 나오면은 의원님이 통화 좀 했으면 한다. 그랬더니 저는 택배 기사인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딱 걸린 거죠. 아, 사실은 나중에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면 예. 저런 게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구속영장이 만약 청구가 된다면 예. 만약 청구가 된다고 하면 예. 저거는 누가 봐도 조사를 받고 나온 윤영호 전 본부장과 뭐 만나든지 연락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냐, 예. 그리고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더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측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예. 이게 사실은 대화를 정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그렇죠. 본부장이죠. 그렇죠. 근데 각자의 측근들끼리 그렇지. 통화를 한 제3자끼리. 거란 말이에요. 저런 건 딱이에요. 하필이면 그 택배가 그날 와갖고 오는 바람에 그거하고 그걸 헷갈리나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럴 때 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예. 게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도 좀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이제 사실 실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긴 한데 결국에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조사를 받고 나오는 예. 윤 본부장. 예. 그리고 윤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관계는 돈이 오고 간 사이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수사를 다 받아야 될 차례에 있는 공범들인데 예. 이 공범들끼리 지금 진술 받고 나와가지고 어떤 거 물어봤냐, 어떻게 말했냐 이거 이제 맞춰보려고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참 세상에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를 잘못 걸어서 윤 전 본부장이라는 얘기까지 드러났고 그게 또 녹음이 됐어. 녹음이 됐고 또 택배 기사님이 그냥 녹음돼도 사실 네. 바쁘신 직종이잖아요. 예. 굉장히 하루하루 그렇죠. 치열하게 사시는 분인데 또 이 맥락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언론사에 제보까지 하시는 예. 아주 훌륭한 공적 책임감까지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면은 예. 저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제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죠.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 그 구속영장 청구가 저 3일 뒤에 청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즈음에서 실제로 권성동 의원 비서가 윤영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심사 전에 그 영장 내용이 뭐가 들어있더냐 묻는 내용이 실제로 통화를 했다는 거야. 이러면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둘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지금 매우 범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관계잖아요. 네.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궁금하긴 궁금할 텐데. 안 되죠. 공범간인데. 공범끼리. 궁금해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죄가 없다면 궁금할 필요가 정말 없는 거예요. 무고하다면 예. 죄가 없다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알아봤다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알아봤던 거다라는 거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권성도 의원한테 주로 이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윤영호 본부장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금품을 준 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022년 1월 5일이 저때가 이제 윤석열 대선 한참 뜨거울 때였잖아요. 3월 9일이 선거였으니까요. 예. 1월 5일 날 이제 여의도 중식당에서 큰 거 한 장, 저 큰 거가 뭐 윤영호는 1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큰 거 한 장을 줬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어제 나온 게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2월에서 3월경에 가평에 있는 통일교 궁전에 직접 가서 한학사 총재 있는데 가서 뭐 절도했다고 하고 금품이 드는 쇼핑백 2개를 받았다. 근데 그 저는 저 2022년 1월 5일 중식당에서 만난 게 메모가 돼 있고 예. 거기 메모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영어로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원. 그걸 다 1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제가 보기엔 그날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예. 큰 거 한 장을 앞으로 서포트 하기로 한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날 받은 게 아니고. 예. 어. 그리고 그 큰 거 한 장은 1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긴 거 통일교에서 아니 최면이 있지. 그 1억을 어. 지금 하면서 뭐 큰 거 한 장이라고 기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쬐만한 거 한 장. 그거는 1억은 1억은 그냥 한 개지 한 한 개. 개. 어. 그래서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준 거는 한 개를 준 거고 예. 큰 거 한 장 서포트의 의미는 그날 줬다라기보다는 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하기로 그날 이야기 나왔던 거를 메모한 것이 아닌가. 아, 약정을 했다. 뭔가 큰 거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뭐 아니지. 큰 거 한 장은 최소 100이죠. 100억? 100억. 그렇게 그래야 크지. 너무 큰데 그거는 내가 좀 원래 작아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통일교 좀 스케일에 작으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통일교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적어도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 내용 중에 예. 아 우리가 선거 때까지 이 정도 서포트 해주겠다고 한 금액을 적어놓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1억하고 큰 거 한 장은 안 맞아요. 아이 통일교 사이즈가 있지.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건 이제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다양하게 말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수첩의 내용이 어떤 약정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날 만났을 때 큰 거 한 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날 만나서 뭐 큰 거의 개념이 누군 1억이다 10억이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금전이 갔을 가능성도 이거는 배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거는 2022년 2월에서 3월 경에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한학자 총재 앞에 가서 뭐 절을 하고 뭘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저는 굉장히 큰 액수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그 이후에도 당선인하고 1시간 동안 저 윤영호 본부장이 뭐 독대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 당선인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권력이 셀 때고 그 바쁜 와중에 제일 쓸 때죠. 그때. 제일 세고,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내줘가지고 각종 민원들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물론 부정부패 사안이 많은 일입니다만은 저는 저때 쇼핑백 2개에 굉장히 큰 금원이 저는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이 좀 어쨌든 아직 수사 초기긴 하지만은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준 과정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한학자 총재 비밀금고라는 데가 비밀금고가 있는데 거기서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돈을 뭔가를 꺼내갖고 포장을 했다. 저 정모 씨는 지금 오늘 특검에서 지금 소환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재정국장 이모 씨한테 통해서 이모 씨가 다시 윤영호한테 주고 윤영호가 그때 비로소 이제 쇼핑백 2개를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모르지만. 거의 금송아지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권성동 의원한테 줬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일교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기한테 다 책임을 지금 미루려고 하는 것 같거든. 예. 다 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다 그거는 뭐 자기가. 이미 드러난 증거에 의하더라도 예. 꼬리는 안 잘리게 된 거죠. 그 목걸이 구입 영수증이나 이런 게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만약 저 상태라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이 됐고 권성동 의원한테 저 돈이 하여튼 그분이 전달이 됐다 그러면은 한학자 총재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대로가 아마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아마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 책임이 가장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저 복잡한 관계들을 다 세세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학자 총재로부터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한테 지금 돈이 흘러간 거고, 예. 또 통일교의 민원들 주로 이제 그 교단 차원의 어떤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건 이제 뇌물로 봐서 뭐 정치자금법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예.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서 아마 한학자 총재도 저는 뭐 조만간에 이제 뭐 소환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그 3개 특검 중에서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 중에서 16개 혐의가 있지만은 저 통일교에 관련된 게 뭐 하여튼
금전적으로는 돈의 규모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인데 난 100억은 좀 너무 심고 내가 좀 작아서 하여튼 작아. 아무튼 작아. 공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가장 큰 규모로 저게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통일교입니다만 네.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 벌이는 사업을 보면 통일 그룹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예. 웬만한 우리 5대 그룹 뭐 크면 더 컸지 작지 않죠. 사실은. 신문사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아니 그건 국내만 볼 때 그렇지. 물론 최근에 그 아베 총리 그 사망 이후에 일본 쪽에서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합니다. 통일교가 일본 내에서도 어떤 그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국내 말고 국외 사이드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거는 사실 저런 종류의 수사는 내부 협조자 없으면 거의 못 해요. 통일교 내. 아니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우리나라 4대 내지는 5대 그룹 관련된 수사 있잖아요. 예. 자금 집행 내역을 아는 사람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게 1년에 수백 적씩 돌아가는 회사에서 찾아내기가 난망해요. 근데 저기는 지금 윤영호 본부장 구속된 그렇죠.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재정을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국장을 했-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다 담당했기 때문에 쉬울 것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건 이제 내부 협조자가 있는 케이스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예. 근데 통일교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일교가 무슨 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면서 지금 홀리마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종교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결국에는 문선명 총재나 또 한학자 총재 이제 그 배우자에게 이제 이게 뭐 교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넘어간 이런 형태인데 아들들끼리 싸우고 있기도 하고 저게 이제 국내에서 사실 이렇게 포교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좀 많이 본인들이 발휘하고 그 영향력 가지고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본 쪽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일본의 통일교 영향력이 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나 또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의 ODA랑 또 맞물리면서 이제 캄보디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들어갈 때 윤석열을 도와주고 그 정부 예산 들어가는 거를 또 통일교가 가서 빼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수사 들어가면은 그 액수 자체도 너무 크고 이거는 정말 중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 하여튼 그 뭐 이렇게 하면은 발끈하고 이제 아니다 하고 막 그 하는데 너무 조용한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8월부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7월까지였어요. 마지막 모습이 공개가 된 게. 예.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거는 뭔가를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증 반대되는 입증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은조가 있어서 그냥 죽은 척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이 그 동안에는 권력을 가지고 막아왔다면 이제는 뭐 그건 윤핵관의 없지. 권력도 없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원내대표하다가 쌍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잘리다시피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내에서 이제 여론도 매우 안 좋고 해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손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났다라는 좀 나름의 체념 뭐 이런 것도 좀 할 것 같긴 해서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그러면 또 검사 출신이니까 나름의 수사 메커니즘은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금 최대한 유리한 길을 좀 물밑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특검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가요. 일단 내란 특검에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잖아요. 예. 근데 조사한 내용이 계엄 당일 그 추경호 의원 이 통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것도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한번 좀 저희가 저런 타임라인 잘 만듭니다. 저렇게 하니까는 좀 이해가 빠르겠더라고. 보기가 편해요. 네. 왜냐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그날 12월 3일 계엄하고 바로 자정 지나서 12월 4일 0시 29분에 우원식 의장이 1시간 뒤에 본회의 열겠다 했더니 추경호가 빠듯하다 의원들 모을 시간 필요하다 했고 한 10분 뒤에
우원식 의장이 다시 안 되겠다, 본회의 더 앞당기겠다 했더니 너무 급하다, 의원들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해 줘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회의는 개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거거든요. 이때 추경호 의원이 어쨌든 계속 뭔가를 좀 늦추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늦추려고 하고 지금 잠깐만, 속보로다 내란 특검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소환 이루어질 것이라는 속보가 떴네요. 예. 예.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의장 조사하고 예.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하면서 왜 계속 본회의 그 지연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총 장소를 뭐 국회와 당사 4번이나 바꿨어. 계속 바꿨잖아요. 그 예. 바꾼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걸 예. 조사하겠죠. 그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영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예.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 이제 요 얘기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더 궁금한 게 과연 12월 3일에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또 저녁 때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예, 예. 그 시간대 추경호가 뭘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윤석열하고 혹시 그러면 같이 뭐 내통이 뭔가를, 있었다든지 공모가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내란 특검이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소환하겠다. 예. 아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의문점을 풀어내려고 좀 굉장히 그렇겠네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께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 해서 이렇게 또 자진해서 국회의장께서 나가신 건데 아마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좀 부를 때가 됐다라고 좀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어쨌든 윤석 계엄 나고 나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 딱 2명이잖아요. 추경호, 나경원. 나경원. 물론 이 사람들은 전화 받은 내용이 윤석열이 미리 계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I am sorry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럼 전체 다 알려주고 한동훈한테는 참 당대표한테는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알려주겠구나. 아니, 한동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하였어요 그때. 잡으러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추경호, 나경원 두 의원도 문제고 당시에 뭐 이준석 의원도 그때 뭐 집에 가서 씻고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만나서 저녁 먹은 사람이 뭐 강남에서 원희룡, 뭐지 뭐 송원석 이런 의원들 이름이 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서 본인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가 이거는 이 계엄의 그 비밀들을 다 맞추는 마지막 퍼즐들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전 정치인 수사도 내란 특검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했지만은 그 시간에 강남에서 술 마시다가 동탄까지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국회로 갔다는 거잖아요. 씻으러 갔다는 거죠. 씻으러 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거기 동탄 집에 뭔가를 계엄이 터졌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될 게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휴대폰이나 무슨 증거나 이거 이준석 의원이 그런 거 뭐 혹시 있으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좀 계엄군이 당장 동탄 집으로 쳐들어갈 가능성도 높으니 이걸 좀 처리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1차 체포 대상에 이준석 의원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 그리고 김건희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순서가 하고 이렇게 뭐 예. 정도였고. 서로 전화 통화도 옛날에 그거를 비상계엄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뭔가 집에 급하게 가갖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증거를 어디 숨기거나 인멸해야 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저도 오히려 좀 그러니까 반대로 보는 게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계엄의 피해자로서 이준석 놓고 얘기할 땐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 그게 아니라 그날 저녁 먹은 사람들 강남에서 뭐 원희룡 장관 얘기 나오고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위 이제 윤석열 쪽 가까운 사람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윤석열 쪽에서 어떤 역할, 모종의 역할, 뭐 김건희까지도 열어놓고 본다면 조금 저는 다른 차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다. 그러니까 뭘 숨기러 간다기보다는 다른 롤을 부여받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탄으로 안 갔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그건 알 수는 그렇죠. 없죠. 그건 알 네. 수가 없죠. 그건 좀 본인은 씻고 이상해요.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데 동탄으로 갔다 온 거는 그 거리를 따지면 한 91km가 되는데 그걸 못하러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갖고 씻으러 갔다는 건 납득이 안 돼. 그리고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뭐 자꾸 주제만 돌리고 딴 얘기를 딴 하니까 얘기하죠. 말을 동물서답 피한다는 그랬어요. 거는 네. 뭔가 좀 의심이 간다. 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한번 좀 그 특검에서 그 부분도 좀 아마 알아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목걸이, 반클리프 아니고 이건 그래프 목걸이입니다. 일단 건진 법사가 윤영호 본부장한테 이 그래프 목걸이 잘 전달했다 김건희한테. 그리고 김건희가 다이아가 커서 놀라워했다 이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지금 특검에서 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는 특검에서 그래프 목걸이 같은 거 안 받았다는 건데. 그럼 저건 건진이 지금 거짓말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김건희가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안 받았다는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왜냐하면 예. 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야. 예. 뭐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냥 네. 철저하게 차단된 관계라면 모르겠어요. 건진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지. 윤영호 전 직접 본부장은 연락하더라고. 직접 만났어. 윤석열도 만나서 독대를 1시간 이상 하고 예.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사실은 떳떳한 일도 아니고 예. 드러내놓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은밀한 거래를 하는 데에는 이른바 은밀한 거강꾼이 필요해서 건진이 중간에 낀 거죠. 예. 이른바 이 심부름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부름꾼이 전달도 안 해놓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들통나게 그러다가 뻔한데. 주인이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저건 참-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김건희하고 윤영호는 직접 통화하는 사이긴 사이더라고요. 그 천수삼군은 직접 통화를 했어. 그런데 저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통화 뭐 잘 받았느냐 뭐 이런 걸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60만 원짜리도 아니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는데 별 얘기 디테일다가? 없으면 잘 전달된 겁니다. 아 그래?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른가? 그게 근데 저는 네. 이게 약간 그 김건희라는 캐릭터를 좀 저는 분석을 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도 한 번 해서 술을 한 번 먹고 운전했는데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100번, 1000번 정도 했을 때 한 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 네. 걸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 뇌물 받아 먹는 저런 습성 자체가 한 번 받아 먹었는데 한 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상시적으로 받아 먹는데 예. 그 중에 한 번이 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최지영 목사님의 어. 그 몰래 카메라 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덥석덥석 받는 모습이 나오고 어. 또 그 몰래 카메라에 나오면서 복도에는 또 듀티프리라는 면세점 누가 또 쇼핑백 들고 있어요. 번호표 받고 더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 자리에.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는 낼름낼름 뭘 받아왔던 사람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이런 목걸이 받는 거는 예. 일도 아니다. 어. 저는 받았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까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음주운전은 뭐 100번 하다가 한 번 걸리는 게 하여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죠. 절대 그건 예. 습관이라서 하면은 계속 하게 돼 있어. 그 폐가 망신하니까 절대 안 되고. 저는 술 자체를 안 마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천수삼 아까 우리가 제가 궁금했다는 그 천수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이게 건진 통해서 김건희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김건희가 잘 받았다고 윤영호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특검에서 엊그제 김건희 조사할 때 그 녹취록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한학자 총재가 먹는다는 그 인삼가루냐. 내가 윤영호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나. 이렇게 전화 녹음한 게 녹음돼 그걸 다 녹음을 했나 봐. 녹음이 자동 녹음이 됐어요. 그걸 갖다 김건희한테 탁 들이밀었다는 거야. 근데 김건희는 참 그 임기응변은 강한 사람인 것 같아. 네. 임기응변은 강해서 그냥 건진법사가 받은 건데 그 천수삼 건진법사가 좀 김건희 네가 받은 걸로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내가 받은 것처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참 궁하긴 궁한데 네. 금방 또 그 생각을 또 하긴 했나 봐 또. 보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게 사실은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 중에 제일 약한 거잖아요. 금액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일종의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선물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도 없는 가장 약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저거만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잘 받았다는 인사를 했겠느냐? 나 그거 궁금해. 제가 보기엔 사실은 6천만 원 넘는 목걸이나 네. 뭐 샤넬 백이나 이런 거는 받았다고 직접 전화하기가 뭐하죠. 그냥 얘기 없으면 잘 받은 거야. 근데 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걸 받는데 한 번은 아는 척을 해야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천수삼은 2번 보냈대. 그러니까 네. 가장 약한 품목을 갖고 내가 잘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 거죠. 계속 받을 내가 준비가 잘 돼 받고 있다. 있다. 받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안심해라. 교통사고 그렇죠. 배달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거 내가 그 뭐 그라프 목걸이 잘 받았어. 이건 좀 쑥스럽잖아. 그거는. 그건 천수삼은 이건 그거 선물로도 생각 안 한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 때나 이럴 때 뭐 저런 큰 청탁이 아니더라도 예, 예. 명절 선물 비슷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품목이잖아요. 그런 거 갖고 한번 아는 척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일식 직관 찍기다시라고 그러나? 그 천수삼은 그 정도로 그렇죠. 하고 네. 거기 진짜 도미회나 이런 거가 이제 그라프 목걸이고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지지해. 그러니까 이제 잘 받고 생각하는 게 도미예요. 잘 받고 있다라는 이제 수령의 시그널을 아. 이제 보내준 거 아니냐. 그렇겠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가루 저거 천수삼은 저렇게 전화해서 잘 메시지에 그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 저거 먹고서 건강이 좋아졌다.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그렇게 비싼 선물 받았으면은 찍고선 셀카라도 한번 찍어서 보내줬을 그러니까 증거가 법한데. 남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너무 없죠. 그런 미리 거는 받아야지. 머리가 있는 한 그 네. 정도 멍청한 짓은 아니 남편이 뭐 검찰총장까지 나보고 하는 말이야 지냈는데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나보고 하는 말 같아 지금. 아니, 그렇게 바로 또 새겨 들으시네. 잘. 자 어쨌든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부 가능성이 49이죠. 99.99.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라는 거는 뭐 윤석열도 구속 취소돼서 속방돼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100%라는 거는 사회적 현상에서는 없는 건데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사안이 경미하면 뭐 잘 발부 안 되죠. 일단 사안이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해야 돼요. 네. 하나는 그리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그렇죠. 염려. 그런데 도주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것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도망가는 또 거. 밀항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란 측면에서 중하죠. 사실은 8년 전, 9년 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중하잖아요. 이게 사안 자체가. 예.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염려, 전면 부인이야. 이건 증거가 있는 것만 일부러 첫날 조사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건 조사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과의 공천 개입, 이거 녹취 파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한 청탁과 금품 수수, 이거는 일단 윤용호 다 풀었을 테고. 건진까지는 다 나와 있어. 이미 거기까지 확인됐고 네. 건진에서 김건희로 넘어간 거 저런 천수삼 얘기 뭐 잘 받아 몸이 좋아졌다는 문자 그리고 건진이 야 다이아가 커서 깜짝 놀랐다 여사가 나와 있어. 뻔한 것만 물어봤는데 다 아니래. 다 모른대 자기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는 농후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구속을 안 하기 어렵죠. 아니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뭐 권성동도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 뭐 저렇게 전화하는 거 택배 기사님 통해서 나오잖아요. 김건희는 그 범행 이후에 증거 인멸 수도 안 했을까요? 전 수두룩 빽빽하게 전화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특검이 이미 내역이나 이런 것들 일부 갖고 있을 거예요. 예. 덮으려고 했던 부분들 발버둥을 쳤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박근혜 최순실 우리가 특검을 하면 이름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잖아요. 예. 법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구속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99.99%의 확률로 이거 영장 발부는 뭐 100%에 거의 근접한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의 극히 일부와 관련한 통일교의 심부름꾼 전달자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윤영호 씨가 그러네. 구속됐는데 예, 예. 주범을 구속 안 시켜요? 예. 그런 법이 받은 게 어디 더 있어? 죄가 큰데 사실은. 하는데 그 지금 아까 그 다이아가 커서 놀랬다고 했잖아요. 김건희가 어쨌든 그런 다이아 뭐 이런 거 모조품 아니고 진품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컸길래 그렇게 놀랬을까? 뭐 감당 못할 크기였겠죠. 뭐. 진짜 엑스라지 목걸이였나 그게?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시 입원해서 수사에 불응할 우려도 이게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로 특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원할 가능성, 이게 꾀병으로다가 입원할 가능성 이것도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건 도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구속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피하기 위해서. 예. 피하기 넓게 위해서. 보면 뭐 넓게 보면 도주 우려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갖고 김건희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모르겠습니다. 뭐 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데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 그런데 디테일이 굉장히 약해요. 금방 들통나죠. 저 반클리프도 그렇죠. 그렇잖아. 예. 조금 좀 알아보는 거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을 텐데 그 목걸이가 언제 나왔는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그냥 말 입에서 나오는데 그냥 뱉어 거짓말을 해버린 거 아니야. 여태까지는 그게 다 넘어갔지. 진퉁보다 먼저 나온 짝퉁이라는 거 아니야 저게. 나 저게 제일 아니 황당했어.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거의 상습 습관적인 건데 그냥 본능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 거짓말 가지고 어떤 언론을 속이거나 어떤 이렇게 대중들이 매일 그 발언만 쫓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일부 대중을 속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특검팀은 다 조서로 내지는 수사 기록으로 이미 편철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말 바뀌는 게 다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특검 수사팀을 속이기 이제 너무 어렵다. 본인이 뱉어놓은 말도 네. 언론 기사만 대조해봐도지만 8번 정도 말 바꾼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빼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꿀 듯한 암시를 준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가장 최근 버전이 2010년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 그래서 최은순을 줬다가 빌렸다는 게 최근 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년 전이야. 왜냐면은 최은순은 환갑 그 기념 선물을 줬는데 지금 최은순이 79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19년 전이지. 2010 아니 그래서 년이면 안 남네. 2004년 내지는 2007년경에 구입했다라는 예. 거로 좀 바뀌었잖아요 또. 근데 그게 그래프에서 그 모델은 2015년도에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래서 환갑 기념 선물이 아니고 칠순 기념 선물로 10년을 다시 이렇게 뒤로 재조정. 미루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환갑이 아니고 내가 착각했다. 착각했다. 칠순이었다. 칠순이었다. 그럼 이제 9번째 바꾼 거네, 9번째. 어쨌든 다음 버전이 뭔지는 궁금하긴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구자라는 숫자 되게 좋아해. 구수했지, 구속됐지. 9번을 채우는 게 또 괜찮아요. 라임이 살아가지고 9번을 채우고 돌아가래. 그 공천개입 그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질문을 했는데 힘도 없는 나한테 명태균과 김영선이 계속 연락 와서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 스토킹 당했다고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녹취를 못 들었으면은 뭐 속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녹취 들어보시면 예. 거기 보면은 당선인이 거의 무슨 종부리듯이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그걸 당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권성동이와 윤한홍이라고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적인 명태균하고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 권력 실세처럼 본인이 굴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수사받을 차례 되니까 아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왜 나한테 그래? 이 정말 가증스럽죠. 정말. 그 전화 통화 명태균하고 김건희 누가 진짜 힘없는 사람인 건지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들어보시죠.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목소리는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힘이 없긴 없는데 자다 일어났나? 아니 저게 아침이잖아요. 저 그렇죠, 통화한 아침에 시간이 지금, 아침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 때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해먹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네. 때문에 아마 힘이 좀 없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은 저게 아무 힘도 없는 나한테 자꾸 명태균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야. 앞만 봐도. 너무 자연스러워. 너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시전을 베풀어 줄게. 이 뉘앙스잖아요. 딱.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됐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른바 원조 윤핵관이 귀찮아요.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공신이라고 자꾸 이제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을 뭐 어떻게 한 팀을 먹어서 예. 윤핵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렇죠. 예. 이름도 장명에 냈지만 틈만 나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눠 먹기가 싫은 거야 이게. 근데 공신들이 자꾸 끼면 자기 파이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선 출마 권유도 했지 개국 공신이라고 생각들을 해. 그 사람들은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은 귀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권성동이 윤한홍이가 반대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바텀업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탑다운으로 보면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인데 한 팀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이 있고 김건희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에는 밑에 빅4가 있습니다. 네. 그 빅4가 원조 윤핵관, 아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예. 그리고 김건희 밑에는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천 자리 하나하나 놓고 한쪽에서 이제 명태균 팀, 김종인, 이준석 쪽에서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김영선 꽂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저쪽 윤석열 팀 그렇지. 내지의 빅4들은 예. 자신들의 당에서 예. 했던 사람 뭐 김종량이든 이런 사람들 꼽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됐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윤석열하고 뭐 사이도 안 좋은데 어떻게 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익을 나눠 먹을 땐 이 사람들이 다 공범입니다. 서로 뭉쳐요. 예. 서로 나눠 먹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권력을 놓고 당의 당권이라든지 이제 윤석열 다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태균, 김종인의 꿈이 뭡니까? 이준석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개헌하고 내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예. 거기서는 또 이 사람들이 그 팀 김건희와 팀 윤석열이 또 앙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먹고 쉐어할 때는 공범이고 또 자신들의 미래 권력을 놓고는 서로 다투는 관계. 이런 이중적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온 건데 결국 명태균은 김건희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도 서로 관리를 하는 이제 이런 모종의 관계가 아니었던가라는 게 지금에 와서 이제 그림이 쫙 좀 그려지는 거죠. 지금.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 윤석열 라인 그 윤핵관들도 같이 하면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친 건가 아니면 주로 자기 라인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이준석 이쪽을 갖다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명태균과 김종인, 이준석 쪽이 힘이 셌으니까 김영선이 꽂혔죠. 이쪽 김건희 쪽에서 힘이 더 그렇지. 셌던 거죠. 그러면서 윤한홍, 권성동이 방해하죠.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렇죠. 한 거고. 그래서 아까도 윤선 뭐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뒷부분 들어보면 뭐 권성동이하고 윤한홍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상당히 견제를 김건희는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가 그 PNR 그 여론조사 실행한 업체 여기를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네. 외신으로 알고 있었나 어디? 외신으로 알고 있었나 봐. 아니, PNR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 담쌓고 산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체 하는 거겠지 이게.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명태균하고 나는 카톡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PNR이 여론조사 업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 김건희가 알고 쓴 거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저런 카톡이 나온 거 그렇게 디테일이 약해 저 김건희가 보면은. 디테일가 약해. 자 PNR 여론조사 중단시켜 PNR이 여론조사 업체라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나는 PNR이 여론조사 왜 언론사인 줄 알았어요. 외신으로 알았나 봐.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웃긴 일 많이 있습니다. PNR하고 로이터하고 동급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미국 NPR이라고 또 있잖아 또. 뉴욕 타임스 같은 걸로 알았어요. 이렇게 또 웃겨주네. 아이고. 어제 그 윤석열 체포영장 그 난동하면서 거부했잖아요.
난동이라고 표현해도 뭐 맞는 거지 이게. 이게 김건희 구속 이제 심사 이제 12일 날 있을 텐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의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난동을 더 부림으로써 본인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탄압의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김건희 쪽으로 쏠리는 관심을 자기에게 더 쏟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양동 작전을 펼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국민적 여론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여론 형성이 당연히 김건희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전 김건희의 구속영장 발부에 저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윤석열의 체포 방해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여론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들 하고. 근데 일단 나 궁금한 게 어제 일단 그 윤석열 그 체포 과정에서 난동 부린 거 이 부분을 특검에선 별 말을 안 했는데 자세히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용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여튼 말을 했어 이거를. 예.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실까? 예.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저 그러니까 막 제발 좀 놔달라 엉덩이를 땅바닥에 철썩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뭐 뭔가 의도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건 안 그렇게 하면 역효과인데. 아니 근데 그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들. 저쪽 아스팔트 쪽은 예, 그렇다 이거죠. 예. 그래서 뭐 어디 오다가 오늘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걸 봤는데 뭐 전직 대통령을 뭐 햇빛도 안 되는 독방에 가다 놨다 뭐 그런 식으로 프랭카드를 걸어놨던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 주장들이 있어요 보면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예. 하는. 그래서 인권 탄압이다, 뭐 네, 인권 침해다 이쪽으로 주장하는 게 있고 저 송 변호사도 아마 그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근데 탄압받고 저게 있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죠. 아니 뭘 팔을 잡아당겨?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웠어야지. 그래야 안전하지 사실. 어. 그래야 안전하죠. 그러니까 뒤로 수갑을 채우고 그러면은 이제 발버둥 난동을 칠 수도 없을 테니까. 아니 뭐 다리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리고 왜 의자째 들어? 그러니까요. 의자 빼고 사람만 들면 되지. 무슨 뭐 가마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의자째 왜 들어요? 사람만 달랑 들어야지. 아니, 그 의자채 드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뒷수갑을 채우고 거기에 대해서 옆구리 딱 두 명만 끼버리면은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발만 좀 동동동 거리는 거니까. 그럼 옷도 못 벗고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제 옷도 벗을 수가 없죠. 뒷수갑 찼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체포영장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그 공권력에 집행을 스스로 후퇴하는 것이 저는 이거 정말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이가 뭔데요? 뭔데 그걸 집행을 안 합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지금 그러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추가로 체포영장을 이제 그 시효는 지났고 다시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한번 재집행을 할 건지 이거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뭐 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 내란 특검처럼.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이 또 남아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하는 거로 보면은 내가 그 결기는 제일 하여튼 무서운 것 같아. 일단 순복음교회 김장한 목사를 그렇죠. 나 이거는 정말 네. 대한민국 역사상 수사 역사상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출신들 박성재, 심우정 압수수색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싹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난 우리나라 역사상 법무부가 통째로 저렇게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느냐. 물론 조국 전 장관 때 그 집무실이나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혜병 특검 때는 분명히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테고 체포영장을 분명히 저기서도 신청을 할 텐데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 아니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꼭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서 먼저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내란 특검도 최혜병 특검도 윤석열을 상대로 조사할 게 많아요. 예. 양쪽 다 그렇지.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은 다음 주 김건희 구속하고 거기 조사하는데 당분간은 전념을 하고 예. 체포영장 집행은 좀 다른 데서 하면 최혜병 어떨까? 특검에서? 최혜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예. 저는 내란 특검은 뭐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고. 아니 근데 외환죄가 다른 게 남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부분 조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이 좀 그거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최혜병 특검에서 끌고 왔어. 성공했어. 의자 수갑을 채우든 간에 뭐라든. 어쨌든 네. 끌고 왔어.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을 조사하고 다른 특검에서도 데리고 와서는 우리 좀 숟가락 좀 얹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도 못할 건 아닌데 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8시간 이상을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시간 제한은 있죠. 한 번 체포했다가 48시간 뒤에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다음날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체포영장을 한번 집행한 거라 그 체포영장은 다시 또 나오지 집행이 않을 된 거라 거죠. 이거지? 네, 다시 또 발불받아. 그래서 만약에 또 한다면 한다. 다시 또 발부받아요. 어쨌든 최혜병 특검 때는 제가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여태까지 한 거 보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교회를 털었어 지금 순복음 제일 교회를. 과감하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저도 그 스타일.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뭘 머뭇거립니까 지금 내란 속에 처리하는데. 맞아요. 그 어제 그 윤석열 그 체포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교활한 자라는 게 제가 그 쭉 양쪽의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은 독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속옷 입고 저기서 저항했을 때하고 달리 이번에 스스로 걸어 나온 것 같아. 옷 입고 걸어 나와서 저 대기실이라고 하는 그 출정 소장 그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가서 거기서 변호인 면담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변호인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난동을 부렸다는 거거든요. 못 가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 과정을 갖다가 밖으로 전해달라. 뭐 이런 증인의 일종의 공증을 세운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수감자 관리 행태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출정을 나가는 그러니까 구속된 수감자가 외부에 나가는 걸 이제 출정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위한 대기실이었던 건데 서울구치소에 변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변호인 접견실까지입니다. 원래 저기는 원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가가 없으면 못 예. 들어가죠. 예.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접견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건 출입을 시켜 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거기를 출정 대기실까지 출입을 시켜줬냔 말이에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구치소장이 구치소에서 하는 하는 거죠. 구치소장이 하는 거죠. 구치소장이 하는 거예요. 김현우 소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면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하고 특검 사무실에 가서 그렇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을 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해서 일단 들고 나와서 그렇지. 서울 고검에 있는 특검 서울 고검이 아니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까지 와서 거기서 잠깐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변호인이 못 들어가는구나. 출정 대기실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특검 수사관 검사들이랑 변호인 나가라고 뭐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나가진 않았나 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도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최순실 수위 입힌 상태에서 끌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교도관들이 제 기억으로도 한 8명 정도가 최순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물론 여성입니다만은 8명 정도가 들러붙어서 엘리베이터에도 안 타려고 저항하니까 막 그냥 꾸겨 넣어요 그냥 특검 엘리베이터에.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다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스스로 본인이 집행했던 거를
자기가 집행받을 차례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궤변을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예. 또 하나는 진술 거부권 있는데 왜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진술 거부권은 말 그대로 진술을 안 하는 거고 체포영장의 효력은 그 자체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섞어가지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 참 판사 출신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걸 뒤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진술 거부권 누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가서 쓰지 말라는 그렇지. 겁니다. 가서 진술 안 하면 되고 또 말 그대로 특검에서 조사하다 보면은 윤석열이 또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진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뒤섞어가지고 왜 진술 거부권 쓴다는 사람을 자꾸 강제력을 쓰느냐, 뭐 가혹행위다 이런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윤석열이 최순실한테 가혹행위를 한 거죠.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좀 궤변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 변호인단도 지금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저건 좀 이유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전 변호사협회에서도 예. 좀 변호인들에 대한 전 징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 변호권을 거의 상당히 남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장도 문제지만 윤석열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좀 모종의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변호인단들은 지금 저 가혹행위 직권남용이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 강제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물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 바디캠하고 CCTV 그 법적인 CCTV를 따지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변호인들의 주장이 택도 없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어.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도 나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그래서 얼마나 오고 정말 싶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 바디캠에 찍힌 동영상을 그렇죠. 공개하자. 1차, 2차 다.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보려고. 1차도 봐야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 하여튼 저도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월요일 날 구치소 다시 재방문한대요. 그래서 그 CCTV 일단 열람을 요구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어쨌든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가 기강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냐 아니냐 이거를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 윤석열 변호인들이 말한 대로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범법적인 어떤 물리력을 썼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 그거 거기는 봐야지. 뭐 불법적인 유용력의 행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예. 그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러 저항을 안 하는데 뭐 두들겨 팼다든지 뭐 이랬으면 모르겠으나 아이고 정말 한 대라도 툭 쳤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난리가 났지. 변호인들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네. 범법적인 요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뭐라고 그랬더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던가? 뭐 하여튼 그 무법천지라고 했어요. 진짜 누가 무법천지인지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특검이나 이쪽에서는 달리 말을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 증거가 정확히 나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진실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두 주체가 지금 같은 상황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윤석열 변호인단들 변호사 라이센스를 뺐든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일 잘못한 저 구치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든지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상반된 진술을 하는데 그렇지. 결국 윤석열 변호인단이 무리한 주장한다고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진실은 하나니까 지금 저거는 뭐 책임을 좀 가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1차 집행 때는 특검보가 갔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2차 집행 때는 특검보가 안 가고 그냥 검사하고 수사관들만 갔다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물론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검보가 그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를 텐데 왜 안 갔을까요 어제는? 글쎄요. 아니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렇게 스피커폰 통해서 빨리 강제 집행해라 이렇게 그 통화는 했다고 해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검사도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상대가 사실은. 상대니만큼. 아 그러니까 뭐 그걸 고려해서 간다고 예. 할 때 글쎄 그 김건희 특검이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 지적 받아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집행을 포기했어요. 뭐 한 시간 있다 나왔는데 지금 장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렇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최혜병 특검이 참 기대돼요. 저는. 아니, 진짜로 한번 진짜 체포영장 기대돼요. 발부 받아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혜병 특검은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을 조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우 너무 크죠. 당사자니까 네.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그때 당사자니까 본인 입으로 들어봐야지 그걸. 예. 오늘 한길의 만평에서 나온 거 있었는데 이거 재밌어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정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순애해서 투 건희한테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겠소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 모든 건 윤석열이 한 일이다라고 지금 아마 다 미룰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리고 미루지 않았겠느냐. 저그 권범철 화백이 참 난 천재인 것 같아. 매일매일 보면은. 저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윤석열도 약간 좀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저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윤석열은 어저께 저는 체포 집행할 때 순순히 소환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내가 그래야만이 김건희가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난동을 부렸잖아요. 서로 지금 너 죽고 나 살자가 된 거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이 무조건 사형이자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정필승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입장에서 혹시 나는 사실 허수아비였다. 김건희가 다 시킨 거다. 내란 주동자는 김건희다. 내란 수괴는 이렇게 하면은 무기징역까지 안 받을 수도 있다. 라는 하여튼 그 수괴에 대한 지위를 교체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상상력이 뛰어난 그러기에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저 만평대로 순애보가 계속될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평대로 하자면은 윤석열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네요. 그렇지. 끝까지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는 거니까. 자, 오늘 두 분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